자, 우리 정부 지출 그거 보시면 그 아까 그 리바이던 가설까지 봤죠? 그 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부 지출이 자꾸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팽창하지? 원인이 뭐지? 그거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이제 크게 보는 거는 바그너가 이제 그걸 발견했어요. 야, 그거 팽창하더라. 뭐 그 팩트를 얘기한 거고. 이유를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피콕 와이즈만. 자,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어떤 거기 위기시 이렇게요.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쫙 그리면 이렇게 가다가 점프해서 가고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야.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가다 또 점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톱니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머스그레이브는 사람 이름만 보시고요. 머스그레이브 이제 로스토우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탁 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걸 뭐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리바이던 가설 뭐 부캐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캐넌 리바이던 가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예, 크게 보는 거고 이제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요. 미시적. 자, 미시적인 접근 방법은 거기 보시면 자, 공공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이렇게 있는데 어떤 미시는 뭐예요? 작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을 하나 이렇게 꼭 집어내는 거예요. 개별 경제 주체 이렇게 한 명. 예, 첫 번째 거기 브라운 잭슨 이렇게 있습니다. 브라운 잭슨 이렇게요. 그렇죠? 자, 브라운이 아무튼 브라운이고요. 브라운 뭐 사람 이름. 네, 브라운 대학도 있죠. 마이클 잭슨 같이 잭슨이에요. 잭슨. 저는 마이클 잭슨밖에 몰라요. 뭐 아무튼 그렇죠. 마이클 잭슨도 모르지. 이름만 들어봤다고요. 아셨죠? 그냥 브라운 잭슨. 중위 투표자 행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위 투표자. 자,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을 잡은 거예요. 중위 투표자라는 개인을 잡아가지고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크게 숲을 보는 거면 얘는 이제 한 명의 행동을 보는 건데 우리 중위 투표자 정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 볼까요? 다수결 투표제 하에서 정치가가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위 투표자가 자자를 넣어주는 게 낫겠네.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최적 이렇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하는 투표자가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2번 볼까요? 소득이 상승할 때 중위 투표자의 소득도 상승한다고요. 그래서 내용에 봅시다. 내용. 거기 밑줄 치세요. 공공재 서비스에 대한 중위 투표자의 소득 탄력성이 매우 크다면 그러니까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주에 1보다 큰 걸로 해놨는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중위 투표자의 공공재 수요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요. 자, 이게 뭘 뜻해요? 탄력성 다시 어떻게 합니까? 소득 탄력성 계산하는 거는 자,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소득이 변할 때 공공재 수요, 니즈, 필요성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건데 그게 1보다 큰 거니까 자, 이거 식으로 표현할게요. 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분모가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데 공공재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율 이겁니다. 수요의 증가율이 1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공공재가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민들이 정부야 공공재 좀 생산 공급 좀 해줘. 나 자꾸 개입하면 정부 비중 커지는데 괜찮아. 네가 좀 공공재는 생산해줘야 되겠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한 개념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 부분이 방만하고 낭비가 돼서 팽창하는 거면 문제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평가를 볼게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걸 물어봐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아니고요. 1보다 크다고요.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가격이 아니고
소득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브라운 잭슨의 중위 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정부는 팽창한다. 띡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0보다 클 때 띡 1보다 클 때 이래야 돼요. 1보다 커야지 소득의 증가하는 속도보다 공공재를 더 많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우선 평가 봅시다. 효용 극대화 밑줄 치시고 미시적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미시적인 접근이에요. 미시적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 생산자 그 행동을 하나하나 보는 거고. 중위 투표자 선택과 결부지역. 그렇죠. 중위 투표자 결부지였고. 자, 3번에 끝에 부정적인 견해가 아님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재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 니즈가 점차 올라가는데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네거티브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 이름 잘 보세요. 어디에 위치했나? 자, 보몰 이렇게 있습니다. 보몰 효과. 정부가 생산하는 거는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정부는 생산성이 낮아요. 생산성이 낮다는 건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커 이렇게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무능해서 뭐 하는 일에 족족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정부 부분의 어떤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10년 전, 20년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지금 있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이게 옛날에 컴퓨터는 진짜 5,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컴퓨터가 아예 없었죠. 컴퓨터가 없었고 그것도 계산기죠. 그래서 우리 강의실 만한 그 컴퓨터죠. 그걸 갖고 뭐예요? 찌 계산해 가지고 뭐 아폴로 뭐 이걸 달나라에 쌓아 올리고 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와, 저런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 각 가정에 책상 위에 하나씩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돼? 그 비싼 컴퓨터 나사 이런 데서만 하나 쓸 수 있는 걸 어떻게 다 가진단 말이야? 했는데 그거를 퍼스널 컴퓨터에서 실현을 시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옛날에 있었지. 벤츠나 이랬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1년치 월급을 다 팔아도 요즘도 비싼 차는 그렇겠지만 자동차를 사지 못했을 정도예요. 근데 포드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람들이 각 가정당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윤택하고 편안할까 했더니 정신 나갔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테일러 시스템으로 해서 단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집에 한 대씩은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1970년대 컴퓨터보다요 성능이 몇백 배 좋아 아시죠? 그래서 미국은 우주선도 쌓아 올리는데 우리는 하는 게 워드? 뭐 이 정도? 저도 학교 다닐 때 처음 컴퓨터 이렇게 샀죠. 샀는데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책상 이렇게 있어요. 책상 이렇게 있으면 이 컴퓨터 모니터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이 뒤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죠. 이렇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옆에 이따만해요. 이따만해요. 이렇게. 그래서 용산에 있는 회사에 납품하는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설치해 주면서 그러더라고. 만약에 학생이 그때 1학년 때 학생이 이 컴퓨터에 10%라도 쓰면 학생은 빌 게이츠에 버금가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뭔가 했더니 역시 하는 게 없어. 그 노래방 그때 뭐 기계 이런 게 있어서 깔아서 노래가 되네. 근데 집에서 노래 부를 수는 없으니까 좀 하고 비행기 뿅뿅뿅 하는 비행기 몇 번 하고 그때 처음 CD 뭐 이런 거 뭐 해서 하는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랬죠. 이거 껍데기만 되게 이렇게 큰 이따만한 거지. 이따만한 거.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270메가예요. 영화 한 편도 안 들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거 역시 10%도 사용 못하고 아무튼 최첨단 거 그냥 날렸죠. 뭐 거의 뭐 그냥 워드만 치다 끝났어요. 얼마나 발전했어요. 지금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컴퓨터 그게 얼마나 좋아졌어요. 진짜. 요즘은 다 코딩한다 해서 뭐 코딩도 배우고 하는데 이때 컴퓨터 가지고 무슨 컴퓨터 경작에서 수학 프로그램 짜려면 이게 다 막 이렇게 진짜 코딩을 해야 돼. 수학 뭐 무슨 이렇게 언어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요. 이걸 러닝해서 돌려요. 돌리면 이제
탁 하면 요즘이야 탁탁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계속 돌아가 계속. 이 결과가 나와야지 뭔가 논문을 쓰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러닝 해서 계속 가요. 런, 디디디. 아, 언제 끝나지? 야, 밥이나 먹고 올까? 그래도 계속. 일주일째 계속 도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결과가 탁탁 나왔어요. 탁탁 나오면 와,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딱 보면 에러 뭐 이렇게 떠 있지 뭐. 뭐 다시 짜야 돼. 근데 지금은 무슨 프로그램 짜는 것도 어디가 이상하면 색깔로 어디가 이상합니다 알려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 맞춤법 치면 이상한 글씨 했을 때 밑줄 빨간 줄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점 하나 안 찍어도 이게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큰 거죠.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는 어휴 이게 뭐 성능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성능과 생산성이 뭐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근데 반면에 뭐 뭘 할까? 아 그래요. 호텔 서비스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호텔이나 그냥 서비스 업종. 이거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뭐가 있을까? 식당에서 주문할 때 뭐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객을 만족한다 해서 뭐 무릎 꿇고 주문 받고 아이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막 다 음식 이게 옷 사러도 가면 이번에 신상이 나오셨고요. 막 신상이 막 나오시고 막 그래. 막 물건에다 막 존칭을 쓰고 막 음식이 이번에 맛있게 잘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막 왜 자꾸 존칭을 거기다 붙이지만 하는데 뭐 어떻게 막 아무튼 호텔 뭐 글쎄 시설이나 이거는 뭐 그래봤자 뭐 옛날이나 뭐 그냥 그런 거 같고 서비스 이런 쪽은 생산성 올라가기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뭐 현대나 이런 데서 자동차나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임금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서비스 업종은 생산성이 올라갈 건 없어도 어떻게 임금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뭔가 새로운 건 없는데 그래도 임금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생산성이라도 있는데 얘는 없다 보니까. 근데 정부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대부분 대민 업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전산화도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런 서비스 업종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하는 게 뭐 그냥 별거 없는 거지 뭐. 다 전산화하면 되지. 주민센터에서 뭐 사람들 많이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가야지 사실 뭐 할 일이 있지. 안 오면 주민등록 등본도 다 전산으로 하게 되면 그 공무원들 많이 뽑아놨는데 뭐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멀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능하다 이게 아니라 거기 한번 밑줄 칠까요? 맨 마지막에 비용 질병 하나 밑줄 치시고 그 파란 색깔 공공 부분의 낮은 생산성 밑줄 치세요.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밑줄 치세요. 정부는 주로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서비스 업종은 뭔가 엄청난 생산성을 올릴 만한 개선 이게 많지는 않죠. 자, 그래서 3번 밑줄 치세요. 정부 부분의 생산성이 정체돼서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정부 지출의 규모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영업 쪽에서 일하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비스잖아. 그 만약에 자동화해버리면 오히려 기계가 더 훨씬 더 이게 빨리빨리 응대할 수 있는데 사람을 쓰는 건데 그 서비스가 뭐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뭐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 그냥 계산해주고 돈 내주는 거니까 이런 쪽은 생산성이 팍 올라가도 그 이쪽에도 어떻게 돈을 올려주면 뭐야 생산성도 없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몰은 공공 부분의 낮은 생산성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에 이제 예산 극대화 투표 거래 또는 이익 집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보시면 자, 우리 거기 첫 번째 줄에 그 니스카넨이죠. 니스카넨 모형이라든가 관료제 모형이에요. 아니면 미그빌레인저예요. 미그빌레인저 모형.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공무원들이 돈을 아껴 쓸 이유는 없어요. 아껴 쓰면 뭐야? 자기만 그냥 손에 이제 다 쓰고 보는 거야. 이제 또 연말 됐으니까 보도블록 많이 또 뒤집고 막 이렇게 해야죠. 다 안 쓰면 그 다음에 예산이 깎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왕 다 쓰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리고 특수 집단의 로비 등. 그렇죠. 이익 집단이 뭐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익 단체가 거기 보시면 집단이 뭐뭐 해달라 요구해요. 핸드볼 구장 만들어달라. 우생순 뭐 너네 뭘 보고 있냐 하니까 얘 컬링 안 해주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컬링도 해줘야지. 얘
야구인들은 무시하냐? 아, 야구 해줘야지. 축구인들은 우리나라 지금 뭐 체육시설만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된다고. 그냥 얘기를 다 귀담아 들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리더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욕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딱 결단을 내려가지고 만장일치되는 게 현실에 어딨어. 근데 요즘은 다 하면 이거 해달라 해서 뭐 의사들도 일어나고 변호사들도 일어나고 뭐 세무사들도 일어나고 뭐 세무사 변호사들 뭐 영역 다투하면 또 다 뛰들고 서로 나가고 의사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 그냥 광화문에 모이면 다 해주게 되면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익단체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걸 다 해준다고 돈 잔뜩 나가는 거지 뭐.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은 뭐야 이익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지 하면서 그냥 세금만 내는 거지 뭐.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2번 보세요. 특수 이해 집단의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로비가 채택 여부에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역할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보면 뭐 노조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 단체들도 있잖아요. 정경련 비슷한 그런 단체들이 자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자, 3번 합리적 무지 밑줄 치시죠. 합리적 무지 일부러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나 지금 세무사 공부해야 되는데 그 일일이 나도 사회적인 현상에 그 어떤 거에 다 일일이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세무사 공부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이득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관심하게 되고요. 국민들은 그 철의 삼각형 뭐 늘 그렇죠. 이제 관료 또 누구야? 정치인 그다음 이해 관계자 이익 집단 얘네들이 똘똘 뭉치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네들 해먹으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뭐 국가가 산으로 가는 수가 많죠. 뭐 공무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익단체 정치인 뭐 이렇게 같이 꽁짝꽁짝 하는 거죠. 뭐 그럼 정부 지출이 커지는 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자본주의가 글쎄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고 자본주의랑 자본주의 가라고 해가지고요.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캐피탈리스트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위에 그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보면은 뭐 자본주의 시스템보다 뭐 투기가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 뭐 재무장관인 로렌 서머스인가 뭐 이런 사람이 다 힘 갖고 있고 뭐 IB 관련된 금융 투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그린스펀 뭐 그때 한때 잘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꽝꽝꽝 해주면서 뭐 이러면서 다 꽁짝꽁짝해서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일부 기업 파산되고 뭐 다 뭐 그렇게 오히려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야 또 이득을 취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도박을 해서 걸게 되면 뭐 아무튼 떼돈 버는 뭐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심해지면 또 야 보이지 않는 집단 음모론 이렇게 있지 않나? 뭐 약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재정 착각 그것도 밑줄 치세요. 그것도 이제 미시적이죠. 재정 착각. 자, 우리 나중에 할 텐데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애들은 뭐야? 몰라 애들은. 그래서 아이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떤 선물을 해줄까? 엄마 아빠 양말 큰 거를 좀 준비해 주세요. 이따만한 양말을 선물 잔뜩 하려고 엄마 아빠는 어이구 어떡하지? 저 양말 꽉 채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네. 애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인지 알 수도 있는데 알면서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선물 막 주는 줄 알아. 산타는 뭐 어디 뭐 그냥 뭐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부가 산타크로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 정부는 해줄게 그 누군가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장 마인드로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야. 누군가가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는 일해서 거기다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내는 거는 좀 잘 얘기 안 해요. 산타가 누군지 얘기 안 하고요. 정부는 해줄게요.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은 포퓰리즘이 되는 거지 뭐. 그런 나라가 많이 되면 국민들이 해줄게 하면 잠깐 한 몇 년 한 3, 4년 동안은 해줄게요 하면서 잠깐 좋아. 근데 재정이 거덜나면 파탄 나면 국민연금 이거 고갈되면 그거 어떻게 할래요 그거. 나 연금 보는데 난 못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그냥 거의 꽁같이 앞에 다가올 건 뻔히 아는데 그냥 그 땅만 머리에 그냥 파묻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냥 어떻게 그냥 공부는 하기 싫고
지금 벌써 막 한 일주일 때 뭐 세법과 회계학도 공부 안 하고 잠깐 방황하고 있어. 아, 어떻게 내년 시험 되겠지? 뭘 돼요? 안 돼요. 그냥 불합격이 눈에 막 이렇게 이게 자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보면요. 자꾸 이제 막판에 되면 물어보고 상담을 해요. 또 뭐 인터넷에 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은 뭐 합격하겠죠? 합격할 겁니다. 뭐 화이팅 하면은 뭐 님도 화이팅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네끼리 그냥 그냥 서로 위로하는 거지. 자기가 알아요. 그냥 골방에서 조용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객관식 들어가면서 또 모의고사 보면 얼마나 될지 이렇게 대충 물론 이제 시험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해서 자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드문데 그냥 가만히 하면 그냥 열심히 했다 하면 이제 그냥 보통 합격으로 이렇게 보답이 와요. 한두 명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안 된 사람은 뭐 변명은 여기저기 많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 전제 조건이 절대 공부량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는 부족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채운 다음에 운이 아주 나쁘면 진짜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그냥 또 다 이렇게 붙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뭐 쉽지가 않죠. 꾸준히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채워서 한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하는 거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사실은 복 받은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낮엔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그 제대로 되겠어요? 절대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재정착각인데 이게 교수님 책에 좀 이렇게 이준 교수님 책에 따로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따로 빼내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 그냥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운주라고 이론적 근거에서 다운주 그거 하나만 좀 보세요. 다운주. 그래서 이제 정보 불안정성에 의한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그걸 얘기한 건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넘어갈게요. 나중에 조세제도에서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가보시면 위에 표가 있는데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조세제도가 복잡한 거야. 그 복잡성만 동그라미 치실까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게 돼. 멍하게 돼요. 이 복잡한 게 좋지 않다니까요. 가격체계나 요금제도, 휴대폰 요금제도가 한 3개나 4가지만 이렇게 통신사에서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나한테 맞는 요금제가 뭐지? 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는데 저도 나름 스마트폰, 휴대폰 하러 갈 때 거의 딱 들렸죠. 그래서 아저씨 저 휴대폰 좀 이거 바꾸려고요 했더니 요금제가 뭐가 있나요? 했더니 책 한 권을 주더라고. 노래방 책 하나를 딱 주는 거야. 골라보세요. 내가 어떻게 골라? 이렇게 너무 많잖아. 요금제가 한 50가지 있다 해봅시다. 이 계산하다가 머리가 이제 아파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띵 멈추면서 요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는 통신사의 아주 그냥 넓은 아량과 같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제시를 딱 하면 정같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저한테 맞는 요금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여기 있는 휴대폰 파는 사람이 제가 알아서 요금제를 결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호갱입니다. 저한테 아무거나 그냥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뭐 필요한 게 뭐 있나요? 저는 인터넷을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하고 요금은 비싸지만 인터넷은 무한으로 쓸 수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인터넷 무한이에요? 네. 그래서 딱 비싼 요금제 쓰고 있죠. 몰랐지. 해지는 가능한가요? 네. 한 달 쓰시고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바빠가지고 그냥 계속 잊고 있었죠. 요금만 맨날 비싸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 국민이 호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우리한테 결정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멍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뭐가 어디로 자기가 세금을 내고 더 내는지 이거 계산을 못해. 그리고 조세법 이런 것도 세무 전문가, 세무사한테나 가야지 뭐 이렇게 하지. 일반 국민들은 그 세법 이렇게 두껍잖아. 그게 뭐야? 그냥 세법 간략해야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 온 국민이 아무나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가능한 한 복잡할수록 세무사들한테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러 그래서 복잡한 나름대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누진세 이런 게 들어가면 나름대로 공평성은 좋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져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낭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잡한 구조 제목만 보시고요. 또 세율 상승에 되게 민감합니다. 세율 상승에. 아니 살짝 보세요. 사람들의 심리야. 심리.
아니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거기서 가격이 뭐 한 10만원 더 이렇게 추가되는 거는 에이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되잖아요. 10%니까. 근데 껌값이 만약에 500원인데 껌값이 만약에 1000원 올랐어요. 1000원. 그러니까 100% 오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막 우와 이렇게 막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제가 사실 오른 게 뭐 몇천 원 이거니까 사실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10 몇 퍼센트, 20 몇 퍼센트 이래버리면 껌값 올라간 것 같이 이거에 사람들이 더 민감해요. 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이 이렇게 또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미친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실제로 딱 보면은 뭐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그게 되게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 이건 국채에 살 거고요. 끈끈이 효과 이것도 지방재정에 살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나오는 걸 살짝 메꾼 거고 나중에 객관식 할 때 또 다시 볼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뭐 블러블러 있는데 네,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도 효율적인 예산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옛날 재정학책은 요 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 책의 3분의 1 정도가 예산제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행정학에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재정학책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경제적인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합리주의, 점중주의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뭐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에 신뢰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뭐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 PPB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나는 프로그램 이게 다 섞여 있긴 해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뭐 미국의 존슨 행정부에서 채택했다가 뭐 그 이후에 채택한 사례는 별로 없고 연기준 예산 제도 블러블러 우리나라에도 83년에 시험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다 섞여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한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2018년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요거 비슷한 게 있는데 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아니 최근 10년간이면 40문제에서 10년간이면 4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온 거예요. 400분의 1%로 400분의 1이면 1%도 안 되네. 여기에다 이걸 막 공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메인에는 그냥 살짝 이중근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정리해서 넣긴 했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400분의 1%의 문제 신경 쓰는 헨리에송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객관식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그 기출된 거랑 이번 기출에 제가 좀 표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보시고 그 밑에 해설만 보시면 그냥 끝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안 할 겁니다. 예, 아셨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 지출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 사람 이름 요거 특히 요쪽이 중요합니다. 피콕 와이즈만과 요거를 잘 보세요. 피콕 와이즈만, 브라운, 잭슨 요게 이제 사실 문제거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도와줄 때 이전 지출하는 방법 있죠. 소득 현금으로 보조하는 거랑 현물 보조하는 거랑 가격 보조하는 거 요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만 살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좀 비용 편익 분석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트로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챕터 10장 이렇게 되겠어요. 자, 비용과 편익 분석. 자, 이게 이제 BC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코스트가 먼저네. 근데 보통 이제 발음할 때는 CB 이거보다는 BC, ABC 때문에 그런지 BC 분석. 그러니까 편익, 비용,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그 정부가 어떤 거 하는 것도요. 사실은 정부의 아까 얘기했던 정부 지출 같은 것도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만 사실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는 어떻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가 그거를요 정부에도 이제 따오려고 합니다. 민간의 어떤 분석 방법을 차용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거기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는 게 현재가치법이에요. 그 위에 박스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현재가치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현재가치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현재 가치법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의 100원이 1년 후에 100원하고 동일한 가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100원은 1년 후에 뭐 10%의 이자율이 붙는다라고 하면 1 플러스 R에 100원 요거랑 가치가 동등해요. 이해 가시죠? 자 A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후라 할게요. A라는 돈의 가치는 1년 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플러스 R을 곱해서 A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뒤집어서 자 1년 후에 B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 시점에서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B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이게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현재 가치화한다 라고 하고요. A를 1년 후로 이렇게 보내는 걸 이제 future value, 미래 가치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가치는 현재 present value로 만드네요. 할인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할인, 디스카운트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현재가 이제 그러니까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지금 내 손 안에 100만 원과 뭐 한 10년 후에 100만 원 그게 어떻게 같은 가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현재가치법은 거기 보시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자 사업을 쫙 했어요. 지금 여기 투자를 합니다. 거기 이제 비용도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채권 좀 다르게 써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럼 이제 편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비용은 이만큼 코스트가 들어갔어요. 코스트가 발생했고 수익은 좀 이따 이제 발생한다 합시다. 1년 후에 발생한다 할게요. 뭐 바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베네핏을 합시다. 그냥 1년 후에 2년 후에 점점점 가다가 n년 후에 편익이 이렇게 발생해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금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그냥 놔두면 되겠죠.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저렇게 디스카운트 해야 되니까 디스카운트 하는 것은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요. 아니 요거 보시면 여기 1년 후에 A는 1년 후에 이렇게 된 건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1 플러스 R을 또 곱해주는 거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나오는 것은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2년 후에 발생하는 베네핏은 현재 가치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n년 후에 발생하는 요 수익 베네핏은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순 현재 가치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가 편익의 현재 가치랑 비용의 현재 가치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 현재 가치는 비교를 하는 거죠. 편익의 현재 가치, 이 비용도 나중에 조금씩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번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편익의 현재 가치는 뭐야? 이거는요 베네핏을 다 더하는 거예요. 서메이션 해서 1 플러스 R로 뭐 I가 뭐 빵기부터 있다라고 하면 N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트도 1 플러스 R로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0부터 N기까지 이렇게 다 그냥 합하는 거야. 디스카운트해서요. 요게 이제 편익의 현재 가치, 요게 비용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게 비용과 편익을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쓸게요. 그러면 BI가 있고 CI 해서 1 플러스 R에 I 해서 I가 0부터 N까지 이렇게 나타내서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분모는 관심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분자가 0보다 큰 거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거잖아요.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 현재가치법을 따졌을 때 여기 보시면 0보다 크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식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자 우선 개념을 보시면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적절한 비율로 할인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디스카운트 한다는 게 할인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할인율을 뭘로 합니까? 하면은 이제 이 자금을 내가 여기다 안 쓰면 그냥 이자율이라고 보세요. 그냥 아셨죠? 요거 그냥 할인율은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 은행에 내가 돈을 넣었으면 받을 수 있는 돈, 그걸 포기하는 거니까 할인율 그걸 사용한다 보시죠. 자, 밑에 1번에 채택 가능성이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채택하고요. 작으면 기각합니다. 그쵸? 이거 이제 1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당연히 말도 안 되죠. 0보다 커야지, 이게 0보다 커야지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건데 또 시험장 가면 또 헷갈려. 1, 0 이것도. 그리고 2번 볼게요. 여러 대안들이 있으면 그때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가장 높은 대안을 먼저 선택하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각주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할인율 변동에 따른 순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밑에 그 표 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옛날에는 이거 공식 암기 해가지고 그냥 끝 이렇게 됐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쪽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만 좀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자칫 잘못 보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잘 볼게요. 거기 보시면 A사업과 B사업이 있습니다. A사업과 B사업. 사업 A, 사업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비용이 올해 발생했어. 둘 다 8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비용은 똑같습니다. 코스트는 8만 이렇게 발생했고요. 얘도 8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바로. 자, 베네핏을 한번 볼게요. 베네핏. 자,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봤더니 A사업은 첫 해 어떻게 돼요? 2만, 3만, 5만, 3만, 2만 조금씩 발생하네요. 2만, 그 다음 3만, 그 다음에 뭐 5만, 그 다음 3만, 뭐 이렇게 2만 이렇게 발생하고요. B사업은 B사업은 이게 사업의 성과가 처음에 별로 없다가 왕창 발생해요. 왕창. 그렇죠? 왕창 이렇게. 얘는 조금씩 이렇게 발생해요. 어느 사업이 더 나은가라고 하면 이걸 이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은 비용은 똑같은데 편익을 디스카운트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교수님이 출제하신 걸 수도 있는데 여기 할인율이라 할게요. 할인율. 자, 거기 보시면 A 사업이 있고 순편익의 현재 가치 A 사업, 순편익의 현재 가치 B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 R 값이 어떻게 해요? R 값이 0일 때랑 R 값이 뭐 1%일 때랑 R 값이 몇 퍼센트? 5%예요? 5%일 때랑 R이 10%일 때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R이 15%, 0.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R이 20% 이렇게요. 자, 값을 한번 볼게요. 거기 계산은 뭐 밑에 뭐 이렇게 쭉 해서 계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R이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여기가 7만, 9만 이렇게 되니까 사업 B가 사업 타당성이 더 높아요. 1%일 때는 6만, 8만 하니까 역시 B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높고요. R이 5%일 때는 여전히 그래도 B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훨씬 더 높고요. 10%일 때는 뒤집어지네. 10% 이후에는 이게 뒤집어져서 A 사업이 더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현금의 흐름이 이렇게 쫙 있을 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R은 뭐예요?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디스카운트율.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을 가만히 보세요. 자, R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R이 올라갈수록 이거 전체 값이 하락해요. 여기다 써볼게요. 할인율인 이자율이 커질수록 할인율인 이자율이 클수록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는 디스카운트 할 게 별거 없는데 먼 미래에 발생하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 1년 후에 내년에 1차와 2차를 동차로 합격하는 그걸 선택하실래요?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합격은 20년 후에 세무사를 합격하고 세무사를 합격해요. 20년 동안 뭐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딴 일을 해야 돼. 그 다음 20년 후에 세무사 합격한 다음에 대신 이때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넘버 그 세무사로서 소득의 넘버
10등 안에 드는 세무사 이거 하실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세무사들 중에서 거의 하위 10%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합격은 했지만 어떤 거 하실래요? 근데 이전에 20년 후까지니까 이게 이전에 죽으면 뭐 없었던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 안 죽어야 돼 또. 그러니까 당장 이것도 좋지만 뭐 너무 먼 미래잖아. 이거 뭐 미래 행복하게 산다? 그게 뭐야? 당장 눈앞이 중요합니다 하면 이거 먼 미래니까 이 디스카운트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사업 A와는 달리 B는요 먼 미래에 왕창 오는데 할인율 디스카운트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됐어. 이 디스카운트 그냥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인율이 클수록 이게 뭐냐면 디스카운트가 커진다는 거니까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같은 말이에요. 현재와 미래 중에 뭘 중시 여기는 거예요? 현재 미래 중에 현재 먼 미래에 발생하는 왕창 들어오는 거는요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됐어. 야 20년 후에 우리나라 10위 안에 드는 세무사로서 됐어. 할인율이 크면. 그러니까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미래 디스카운트 크게 한다는 거니까 막 디스카운트 하는 거 확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중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를 중시 여기는 거니까 할인율이 이렇게 해서 크면 클수록 이쪽 갈수록 할인율이 커요. 이자율이 커요. 그러면 먼 미래 왕창? 됐어요. 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조금씩 수익이 나는 거 선택할래요. A 사업이 더 사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도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뭘 또 보셔야 되냐면 현재가치법에서는 할인율에 따라서 순편익의 현재가치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거까지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4번 봅시다. 이쪽으로 오시면 거 계산하는 거 보시고요. 4번에 할인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점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 그러니까 현재 중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에 바로 손에 쥐는 거를 훨씬 중시 여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거 잘 보시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내부 수익률법 하고요. 그 다음 비용 편익, 비율법 하면서 짝짝짝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